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저 사람이 누구지? 라고 하실 만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삼고처절을 해서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분. 저는 스마트 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박지훈이고요. 아파트 투자를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예,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촬영, 유튜브 출연 자체가 처음이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저도 뭐 이렇게 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채널은 한번 나와주세요라고 한 지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는데 계속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돈 많은 아무도 모르는 편안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시다가 갑자기는 아니고요. 제가 계속 꼬셨죠. 어떻게 출연을 하시게 되신 계기? 뭐 결심을 이렇게 하신 그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래 예정은 올 초에 네. 출연하기로 했는데 네.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계속 딜레이가 됐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7월 초가 되다 보니까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그 설문에 보니까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뭐 하락세가 좀 우세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상승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조금 적은 수치고 그래서 균형적인 시각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저는 하락보다는 하반기에 좀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좀 무섭긴 합니다. 한계를 좀 보면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있지만 반대로 균형적인 시각을 위해서 저희 의견을 한번 내드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지금 부동산은 지방도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수도권과 같이 조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최근 상승론자를 이렇게 유튜브 채널 이렇게 보더라도 지방은 안 된다. 이제 뭐 수도권은 뭐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주장하신 이유나 근거는 어떤지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통계적 지표를 보면 우리가 이제 KB 지수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원 자료를 보는데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보려고 하면 현장 가격이 좀 중요합니다. 자, 현장 가격이라고 하면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한 30일 정도 늦죠. 그런데 각 지역마다 공인중개사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시장 상황, 다시 말해서 호가가 어떻게 되는지. 뭐 과거에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가를 뭐 1억씩 내려도 거래 자체가 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호가 자체를 내린다는 것은요 시장 심리가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통계 지표는 이게 안 잡힌다는 게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와 현장 가격, 호가, 뭐 실거래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 보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가 바닥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요. 올해 4월에 서울 강남 지표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고 서울은 5월부터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작년 말 올해 초에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바닥을 찍고 현재는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아마 하반기가 되면 2급지 및 3급지가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지방도 이제 우열을 가려야 되겠지만 철저히 이제 입지를 보고 그 다음에 지방은 브랜드를 특히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 수요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덩어리로 올라가는데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 광역시 및 중소도시로 이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철저히 브랜드 위주 또 입지 위주 이렇게 먼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급매물도 올 초에 다 정리가 됐고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부에서 아니면 하락론을 지금 대세는 뭐냐면 거래량이 네네네. 뭐 사실 지금은 좀 늘었다라는 건 완전 바닥에서 조금 는 거지 네네. 예전에 평균 거래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그걸 가지고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하면서 호도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다 네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것도 데드캣 바운스 뭐 주식도 안 좋다 그러면 계속 떨어지다가 한 번은 바닥을 치고 이렇게 죽은 고양이가 바닥 치고 올라오듯이 그렇게 오르는 것인 것처럼 지금도 거의 데드캣 바운스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이유로서는 아마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전고점, 네네. 전고점은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네. 그리고 몇몇 지역이 돌파했다고 그래서 대세는 아니다. 그런 거 몇 개 가지고 와서 뭐 이제는 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거래량이 이제 발생된 건 사실이고, 네. 올해 하반기가 됐다고 해서 뭐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대외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급등보다는 저는 마이너스도 아니고 약간 플러스적인 강보합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자 이게 거래량이 발생시키는 원인은 그거예요. 원래는 코로나 유동성으로 과 이제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급등한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22년 중순에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상황이 7월 달부터 악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금리 공포가 이제 시장을 지배하게 됐는데 금리적 요소가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이게 좀 뭐랄까요, 시장 상황을 좀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예고를 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 이론과 그 다음에 15억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완화, 그 다음에 뭐 규제 지역 해제. 이렇다 보니까 시장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격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매수에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게 저는 특례 보금자리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례를 보면 9억 이하의 거래량과 9억 이상의 거래량 이렇게 특례가 발표되기 전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자, 특례가 이제 9억 이하는 대출이 5억까지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례의 효과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9억 이상은 특례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거래량이 증가됐을까요? 아무래도 금매가 소진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자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께서는 특례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 한시적으로 상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특례가 끝나면 심리적 개선이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급지 및 3급지가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특례는요 번개탄이에요. 우리 캠핑 가면 장작에 불 붙이면 불 안 붙잖아요. 예, 잘 안 붙죠, 처음에는. 예, 그런데 번개탄에 불 붙이면 잘 타고 옆에 장작에 불이 붙는데, 그러면 번개탄 꺼지면 불 꺼집니까? 그렇죠. 그 안에 연탄이 이제 좋아야 되는데, 네네. 연탄이 이제 새 거 있고 연료가 이제 공급이 돼 있으면 이제 그 불 붙이는 효과는 번개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금방 사그라지는 거 아니냐. 그 불 못 붙이고. 네네. 원래 연탄에는 불을 못 붙이고 번개탄만 확 타다가 번개탄은 이제 소실되고 연탄불에는 불이 못 붙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박 사장님 거기 이제 불이 붙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로 이래 가지고 번개탄에 불을 붙였고, 네. 뭐 옆에 있는 장작이 마른 장작인지 젖은 장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른 장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오늘 최근에 이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DSR 집주인의 이제 DSR 완화를 시켜서 보증금 반환을 좋게 하는 그런 정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게 또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원래 역전세로 인해 가지고 집주인이 집을 원래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임차인을 위해서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 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예외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게 대출을 좀 해주겠다. 자, 주 목적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네. 근데 결과로는 어떻게 됐죠? 임차인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네. 안 팔아도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매물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매물이 들어가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그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올해 네네. 가을에 2년 전 최고점에 전세 계약을 하셨던 분들의 만기가 돌아온다. 네네. 만기가 돌아오고 그 부분들을 이제 집주인이 뭐 서울 서초 뭐 이런 데는 뭐 많게는 한 7억 정도 요즘 네네. 전세가 내려서 그 정도를 내줘야 되고, 안 그렇다 하는 지역도 1, 2억 정도 이상은 집주인이 이제 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도를 부를 것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대출을 해줘서 이제 그걸 상환할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는데, 결국 폭탄 돌리기 아니냐. 결국 터질 것인데 네네. 더 크게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미 뭐 자기가 사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나라에서 계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보호하고 또 뭐 대출을 더 연장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터질 것인데, 사태를 점점 더 키우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네네. 박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역전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가계부채가 세계 1위죠. 네. 일본은 정부 부채가 1위고, 중국은 기업 부채가 1위입니다. 각 나라마다 상황이 틀리는데. 동남아 삼국이 참 대단하긴 대단해요. 네, 뭐 1등을 다 하고 있으니까.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리스크는 항상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은 이제 금리적 이슈가 크고, 이제 가계 부채에 대한 리스크는 나중에 좀 터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되는데, 이제 역전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주장하시는 주요 포인트가 그겁니다. 강남에 만세대가 입주를 하면 물량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가가 무너지면서 매매가도 내려간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전세 문제인데, 전세 자금 대출 규모가 가장 컸던 게 21년 하반기와 22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2년 도래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혹은 내년 상반기에 이 물량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반기는 아무래도 이러한 역전세 문제로 인해 가지고 2차로 추가 하락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드는데, 우선 첫 번째로 볼게. 자, 1만 세대 입주량이 과연 이게 폭탄이냐 아니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 사례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리센트, 파크리오, 잠실 일스가 입주를 했었습니다. 물량이 상당했죠.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되냐? 금융위기를 맞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시장 상황이 하락을 할 때 물량이 폭탄이 터진 거고요. 거기다가 동탄 1신도시, 그 다음에 판교, 요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물량이 덮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급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2018년 12월에 헬리오시티 9,510세대가 이제 입주를 했죠. 이때는 당연히 시장 상황이 안 좋았어요. 18년 9.13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심리가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락이 이제 지속이 되었는데, 또 당시 또 이동탄에 또 입주 물량이 또 누적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당시 호수 무형에 84제곱 전세가가 1억 5천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형성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이제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하락을 많이 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은 앞으로 입주하는 게 원밸리가 이제 8월 31일부터 입주를 하고, 내년 1월에 입주하는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 디퍼아라고 하고, 아니면 개포 아이파크라고 합니다. 이게 6,770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이러한 물량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하락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실 앨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78세대고요. 2008년식입니다. 자, 제가 잠실 앨스가 21년 하반기에 네. 전세가 거래된 게 총 171건이 있더라고요. 자, 역전세가 지금 시세가 전세가 84가 10억 5천입니다. 몇 프로가 10억 5천보다 높다고 생각하세요? 15억 5천보다 그 21년 그 가을 그리고 네. 그 22년 상반기에 거래된 게 네네. 한 2-30%? 20-30%? 네. 네. 지금 21년 하반기에 거래된 것 중에서 10억 5천 이상으로 이제 거래된 게 171건 중에서 네. 한 38%가 그렇습니다. 30%. 네. 그러면 15억 5천보다 낮게 거래된 게 62%고요. 네, 네. 그럼 좀 심하게 네. 13억 이상 거래된 게 10%입니다. 네, 10%. 자, 다시 말해서 38%는요. 역전세가 물량이고 네. 62%는 오히려 보증금을 올려줘야 됩니다. 만일에 하반기에 역전세가 문제가 되려고 하면 2년 전에 거래했던 거래 금액이 현재 시세보다 한 70%, 80% 높아야지 아마 그게 역전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역전세는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좀 완충되지 않을까. 내려야 되는 전세금과 올려받을 전세금이 서로 완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실 앨스가 그렇고요. 자, 그 다음, 요 보시면 또 체크할 게 뭐냐 하면, 자, 23년 현재 10억 5천이고요. 네. 자, 25년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2년 전에는 9억 5천이고 지금은 10억 5천. 하반기도 보수적으로 10억 5천으로 생각하면 1억이 오른 거잖아요. 네. 25년 하반기가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조금씩이라도 오를 수밖에 없다.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리스크가 25년 1월 달에 둔촌주공 12,000세대가 입주합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권이 25년부터 과속 물량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25년 하반기가 되면 둔촌주공이 입주가 마무리가 돼요. 물량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재 10억 5천보다는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강남구에 있고요. 3,375세대 지금 입주했습니다. 올 초에 요 전세 보시면요, 표 보시면 1월 달에 10억이었고요. 자, 2월 달에 10억 5천. 최저가가 7억이었습니다. 대출이 있어서 7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11억, 4월 달에 12억, 최고가 13억 5천. 계속 오르고 있네요. 5월 달 13억, 그 다음에 직전 달인 6월 달에 13억이었고 평균, 최고가는 13억 5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 초에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인데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원베일리가 8월 달에 9월 달에 본격적으로 입주하고 내년 디퍼아가 이제 6,770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과연 시장 충격이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미 역전세가 작년 말부터 진행이 되었고 네. 지금 현재 역전세를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다. 다르게 말하면 역전세라는 것은요. 올 하반기에 그냥 어느 순간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래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 이 역전세라는 게 이미 작년부터 왔고 지금도 해결 중이고 앞으로도 해결할 거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점점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게 강남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만일에 이 원베일리 물량이나 디퍼아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 가격이 역전세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올 초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내려가야지 그러한 주장이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강남에 전화를 몇 군데 부동산을 걸었지만 분위기가 좀 다르다. 그래서 뭐 조심스럽지만 올 초와 같은 충격은 없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주시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강남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지방에 한번 해보자. 자, 표를 보시면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습니다. 2급지입니다.
자, 3149세대고요. 2018년식입니다.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대연 DIL이라고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 가액이 공고가 됐는데 84제곱이 8억대 초반인데 확장 옵션 더하면 8억 5천이에요. 좀 가격이 조금 사악하기는 한데 좀 4세대 아파트니까 뭐 수영장 있고 뭐 스카이 라운지 있고 또 역에도 가까웠고 그러니까 요건 이제 표본을 삼고 그 건너편에 있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를 봤는데 표를 보시면 2021년 상반기에 그때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죠. 4억 후반이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그런데 23년 상반기 올 초에 네. 2억 후반에서 4억 초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내렸네요. 많이 내렸죠. 네. 역전세가 이루어졌죠. 네. 자, 지금 현재 3억 5천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5천 정도가 올랐죠. 네. 자, 25년 상반기는 아무래도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역전세라는 문제가 이미 작년 말 올해 초에 그 가격 금리적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이미 반영이 되었고 지금은 또 역전세가 해결되고 앞으로도 역전세 문제가 있지만 잘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막 급격하게 시작을 하면서 사실 모든 여파들이 이제 미쳐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동산 쪽에. 네. 한국은행도 지금 먼저 올려갖고 먼저 멈춰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미국이 계속 이렇게 올리고 이러면 안 올린다는 의견도 많지만 결국은 이 금리라는 게 낮은 수준에서 멈춰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는데 과연 이런 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대충 제가 알아보니까 한 5% 정도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동산, 이 비싼 부동산을 그 정도의 대출을 끼고 샀을 때 버틸 수 있겠는가? 전 국민이 경기도 이렇게 별로 안 좋은데 네네. 라고 하는 구조적인 걱정, 의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얘기냐? 너무 비싸다. 월급 받고 진짜 한 20년 동안 안 쓰고 안 모아야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나 질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이제 PIR을 예.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뭐 서울이 이제 과거에는 급등했던 시절에는 뭐 한 18배, 뭐 지금은 좀 14배, 13배로 좀 내려왔습니다만은 주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안 먹고 안 써가지고 20년 돈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만일에 그 10억짜리 주택에 살고 있으면 어떤 분은 대출이 있을 거고 대출이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요가 상급지로 가면서 한 13억짜리 집으로 이동을 하면서 대출을 좀 내고 그렇게 주거를 이제 상급지로 이동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15년 동안 돈 모아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모았던 자산을 토대로 해서 상급지로 계속 옮기기 때문에 PIR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수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를 절대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금리와 이제 부동산의 상관관계를 좀 보면요. 작년까지는 금리가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자, 지금 기준금리가 3.5%죠. 이제 미국은 5.25이어서 이제 1.75의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 수준에서 집값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것보다는 사실 금리라는 게 상승할 때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 과열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 자산 가격이 조금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고요. 금리가 꾸준히 하락을 하면 뭐 자산 가격도 꾸준히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급등을 시키면 금리적 공표로 인해 가지고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하다기보다는 더욱 위험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 금리를 급락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물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게 언제냐? 바닥에서 멈출 때 모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할 때 환경이 아주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 이게 금리란 부분이 뭐 중요하게 작용한 부분도 있고 중요하게 작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기준금리가 3.5%잖아요. 네. 그러면 시중금리가 뭐 특례 보금자리로는 4% 초반이고 네. 시중금리는 싸게 하면 3% 후반 아니면 뭐 4%대 초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싸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부동산 투자는요, 심리적 지배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기준금리가 5.25%였습니다. 그때 고금리예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금융위기 오기 전에 투자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3.5%이고 시중금리가 4% 초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금리 너무 높아. 금리적 공포가 너무 강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금리 상황에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적응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사이클이다. 네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금리다, 입주 물량이다, 네. 심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결국 따지면 다 복합적인 요인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박지훈 대표님은 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거나 이렇게 바라보실 때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것들은 좀 무시하시는 편이신지 그걸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자, 이제 시장 상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상승기냐 아니면 조정기냐. 저는 사실 이제 하락이라는 표현을 좀 잘 안 쓰고 이제 조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조정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잘 봐야 됩니다. 거래량이 2020년 10월 달에 뭐 600건 이하로 이제 최저점을 찍었죠. 그 이후에 반등을 했는데 거래량 플러스 정책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정부는요, 이 정책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집값을요, 매주 발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네. 그렇다.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조사하면서 이 데이터도 느립니다. 한 2달,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석 달, 2달 이렇게 느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매주 발표하는 나라예요. 그만큼 시장 상황을 이제 주시하고 있다는 건데, 정책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시장 상황을 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달에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이게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상승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거래량이 서울의 거래량이 한 3,000건 수준이에요. 그런데 상승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6,000건이 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가 진입하기 좀 어려운 시장 환경이잖아요. 취득세 중과도 네. 있고 좀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게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좀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상승기로 넘어가는 시점의 거래량은요. 6,000건이 넘어갑니다. 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고 2009년 2월 달에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2009년 3월 달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 4월 달까지 고점을 다시 쌍봉을 찍었죠. 네. 주식에 있어서 쌍봉 찍으면 바로 하락한다면서요. 대대게 바운스죠. 바로는 아닌데 뭐 네.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2010년 이후에 2013년까지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자, 2013년 4월 달에 박근혜 정부 때 또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미분양 주택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해 줄게. 네. 그다음에 1주택자 매물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해 줄게 하면서 거래량이 6,000건 이상으로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거래량과 이 정책적인 부분을 잘 보면 이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한 임대인의 뭐 퇴거자금 대출에 대한 DSR 완화 이것도 굉장한 시장 파급력이 있어가지고 하반기 시장에 좀 안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 애 하나 많아봤자 둘이니까 네네. 이 아파트를 내 애한테 어차피 넘겨줄 거고 그러면 얘는 조금 좀 경제적 그러니까 토대가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단단하게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파트가 부의 세대 간의 이전 뭐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가격 또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러한 현상
뭐 이러한 의미가 앞으로도 계속 고착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아파트로 이제 부의 이전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파트라는 게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사용 수익과 투자 수익이 동시에 보장되는 겁니다. 뭐 사용 수익은 자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전세로 놓을 수 있고, 투자 수익은 이제 싸게 사서 양도 차익을 이제 얻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 수익과 투자 수익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게 아파트라서 수요가 굉장히 많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 주식은 불가능하죠. 투자 수익만 있고. 그런데 부동산 중에 또 있는 게 있습니다. 자가 상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또 해당이 돼요. 사용 수익과 투자 수익. 또 다른 또 부동산 형태가 농지가 그렇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작용을 하게 되면 8년 작용을 하게 되면 또 양도세도 면제거든요. 그래서 사용 수익과 투자 수익을 이제 동시에 만족하고 수 있는데 노급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또 상가를 자가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또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누구나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황금성이 또 좋기 때문에 또 가격이 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부의 이전 수단을 아파트로 활용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부자들은 사업체와 건물로 부의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부의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또 비과세라는 관점 때문에 또 유독 이게 또 강한 것 같아요. 비과세라는 건 어떤 걸 의미를 하시는 거죠? 비과세라는 것은요. 네. 아파트는 규제 지역은 2년간 거주하시면 되고요. 비규제 지역은 2년간 보유를 하면 됩니다. 자, 규제 지역은 어디 있을까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그냥 보유만 2년만 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투자에 조금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요, 월세로 살아요. 월세로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혜택을 노리기 위해서 뭐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 제외한 지역에 아파트를 한 채를 매수한 다음에 보유만 2년 하면 되잖아요. 1년 뒤에 또 다른 지역에 또 아파트를 또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매년 한 채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적으로 자산을 늘리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를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엄연히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채권, 부동산, 주식은 투자 자산이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아파트 가격이 안 들어가잖아요. 뭐 전월세, 임대료가 들어가지. 그래서 엄연한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물론 이제 다주택자가 되어서 뭐 집을 뭐 몇십 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두 채 투자해 가지고 자산을 늘리는 것은 좀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서민들이 아파트를 통해서 부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레버리지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진짜 저희가 어떤 투자 상품을 하더라도 보통 이제 뭐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는 절대로 개인들은 웬만하면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을 레버리지를 안 일으키고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자가를 안 갖고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빚내 갖고 내가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가 막 2억씩 빚내서 내 연봉이 5천만 원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못 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동산, 이 레버리지 투자가 큰 이 부동산에 이렇게 접근을 할 때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일단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요, 시장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꾸준히 15년간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결국은 부를 이루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한 가지 가능성을 파고들어 가지고 이거를 잘 극복하신 분들이 결과물이 좋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마인드가 부정적이라고 하면요,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시장 상황이 이랬다. 결국은 이제 못 견디고 이제 처분을 하면서
손실을 확정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투자에 있어서 80%가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무 상황인데요. 지금 재무 상황으로 보면 뭐 다주택자가 힘들 수도 있고 뭐 1주택자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과도하게 투자를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1주택자라고 해서 리스크가 없고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 그러진 않아요. 네. 기준이 뭐냐? 가처분 소득에 비해서 40% 원리금 이하가 감당이 된다고 하면 저는 투자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 40%를 넘어서게 되면요, 좀 무리가 될 수 있고 그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보다는 가처분 소득 40% 이내에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좀 사이클을 좀 봐야 됩니다.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하락을 한 이후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매수를 하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이미 바닥은 작년 말 올해 초에 지나갔잖아요. 가격이 바닥을 찍고 이제 지금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23년도에 매수하는 것은 최선인 것 같고요. 반대로 2023년도에 매도를 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시간이 지나봐야 나오겠지만 시점적으로 이제 지금은 좋은 시점이다. 그런데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하워드 막스가 시점은 모르겠다. 싸면 사면 된다. 대신 나는 싸면 살 거고 오히려 시간에 투자할 거다. 오를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부동산 투자를 15년간 했지만 손해보고 판 적은 없습니다. 물론 매수 과정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비싸게 산 것도 있고 운 좋게 바닥에 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더라고요. 시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자산시장은 우상향하더라. 이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알 수 없지만 박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원래는 파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거고 네네. 산 사람들은 와 진짜 그때 잘했다 라고 리스크를 안고 샀지만 잘했다라고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서로가 조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의견을 피력을 해주셨고요. 지금도 네. 싸고 좋은 집은 있나요? 명확하게 싸고 좋은 집은요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게 우선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요. 사이클이 이제 상승기로 접어들게 되면 싸고 좋은 집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한번 출렁거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대중의 생각은 하반기에 하락을 할 것이다. 네. 저처럼 좀 점진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시장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요라는 게 꾸준해요. 맞죠? 그런데 공급은 일시적입니다. 여기를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면 전국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전세를 놓는 분도 있고 월세로 놓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급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실거주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전국에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사이클상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상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시골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영주에 살고 또 한 명이 구미에 살고 이래요. 네네. 둘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주에 사는 제 친구가 야 영주가 집값 상승률 1위라고 뉴스에 나왔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역 뉴스에 나오지. 저는 이제 얼만데 이러니까 영주 집이 4억 5천이래요. 자기가 이제 입주했는 집이. 그러니까 구미에 사는 제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구미 인구가 40만인데 영주 인구 얼마냐? 10만도 될까 말까는 될까 말은 영주에 4억 5천이 말이 되느냐? 우리 집보다 너희 집이 비싼 게 말이 안 된다. 무조건 내린다. 라고 둘이 술 먹다가 계속 싸워서 저는 가만히 이제 보고 웃었거든요. 영주의 집값이 4억 5천에 저도 사실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비싼가?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도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은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유튜브 채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방 중소도시도 집값 비싼 데는 비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뭐 잠깐의 상승이라고 네. 주장하시는 분이 데드캣 바운스다. 데드캣 바운스다. 뭐 공급량 아니면 거래량, 기간, 상승폭 이런 거 모든 걸 봤을 때 이건 데드캣 바운스일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작년 하락세로 인해 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뭐 심하게 40% 하락한 네. 건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금매가 소진이 되면서 반등은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 데드캣 바운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이 가격이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주택자가 유입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환경이 과거와 현재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과 2023년이 있어요. 네. 2009년도에 기준금리가 5.25에서 2%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3.5%죠. 자, 당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없었어요. 네. 지금은 취득세 중과가 있고, 전세 가격 추이는 당시는 상승이었지만 현재는 역전세를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다음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면제가 나왔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 거래량은 당시 강한 반등이 일어나면서 평균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여전히 평균 이하다. 다시 말해서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려고 하면 강한 반등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전고점을 한번 찍고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다시 내려온다는 말은 시장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진다는 거죠. 작년보다는 더 안 좋아지고 2차 충격을 받으면서 가격이 내려오는데, 작년 9월달, 10월달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적으로 규제 지역이 있었고 대출 규제가 지속이 되었죠. 그런데 이걸 다시 규제를 지정을 하고 대출을 쪼은다라는 게 좀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2022년 9월 달에 2200선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440선이 돌파가 됐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건수가 600건 이하였습니다. 자, 이것보다 더 최악인 상황이 올까? 만일 온다고 하면 데드캣 바운스가 날 거고요. 만일에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안 오면 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 하반기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내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계부채 리스크, 뭐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확언을 못 하겠지만 아무래도 제 개인적 의견은 작년 말보다는 최악은 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대표님께서 부동산 투자에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또 지금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 쭉 하시게 되시는 이유, 계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이 저에게 있어서는 뭐 운명처럼 다가온 게 사실이에요. 그 계기가 뭐냐고 하면 제가 30대 초반에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남산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한번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면 풍경이 멋있잖아요. 네. 건물들이 많고. 네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쁘다, 멋있다 그러면서 저기에 서울에 내 집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예. 이쁘다, 뭐 미세먼지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요 먹고 살만하고요. 저 많은 건물들 중에서 왜 내게 없을까라는 게 제가 절박할 때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부를 이루었을까? 사실 우리가 이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초중고, 대학교 이렇게 해서 16년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에 대해서는 뭐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혹은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부를 이루는 거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돼서 그때부터 좀 사업과 이제 부동산 경매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조정이냐, 네네. 하락이냐, 그리고 이 하락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라는 부분들로 이제 뭐 의견이 분분한데, 박준 대표님, 앞으로 부동산은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일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올해 말에 예상을 하면 저는 점진적 상승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겠죠. 근데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지금 역전세 해결하기 위해서 매물량이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전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매매 물량과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 물량과 전세 물량이 급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매도 물량도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이 V자 반등, IMF 이후에 V자 반등도 힘들 것 같고, U자 반등이죠. 2010년부터 2013년간 하락하고 3년 이상 또 이제 회복을 해서 2016년에 전고점을 돌파했죠. 이렇게 6년 동안 조정을 받는 U자 반등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아마 U자와 V자의 중간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가격이 너무 급락을 했고요. 네. 지금은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인해 가지고 가격을 방어를 하고 있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를 들 수 있는데, 세종시가 이제 특이한 게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코로나 유동성이 오기 전에 먼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금리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급락을 했고요. 그런데 전세 가격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매매 가격이 올라갑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우리 과거에 그 지식으로 의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지 매매 가격도 동반 상승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전세 가격이 안 받쳐줘도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종시를 보면요, 수도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세 가격에 상관없이 일정한 가격에 도달을 하면, 다시 말해서 실수요자가 싸다고 생각하면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핵심지, 입지, 1급지, 다시 말해서 양극화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 상황이 앞으로는 점점 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지방권도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좀 다주택자는 역전세를 해결해야 되고, 다주택자는 전세 가격과 무주택자는 전세 가격이 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1주택자는요, 가격에 관여를 많이 하는데, 무조건 1주택자는 싸면 삽니다. 근데 전세가에 관련이 있는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이제 좀 선택이 갈리는데, 다주택자는 당연히 매도를 내놓겠죠. 무주택자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내렸죠. 네. 그러면은 싸게 재계약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 높은 가격으로 돈을 받고 상급지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가로 갈아타는 수요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대출이 아예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근데 정책적으로 인해 가지고 고가주택에 대해서 50% 대출이 나오잖아요. 내가 전세를 사는데 전세 가격이 내려오고 매매 가격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수 수요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적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를 일으키기 때문에 실수요가 시장을 주도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아마 올 하반기에 역전세 문제를 점차 해결을 하면서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 같고,
내년 2024년도는 뭐 총선이 변수이지만 여소야대가 될지 아니면 여당이 커질지는 모르지만 만일에 여당이 커진다고 하면 뭐 규제 완화가 좀 가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규제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양극화, 실수요만 계속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속이 될 것 같고 이 물량이라는 부분이 상승기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 조정기에는 굉장히 많이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25년 1월 달에 둔촌 주공이 입주가 되고 여름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2025년부터는 아마 인천, 서울, 경기 과속 물량으로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마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된다고 하면 2025년 말부터 아마 다시 시장 상황이 급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첫 출연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또 나오고 싶습니까? 아니면 뭐 다시는 못 나오겠다. 뭐.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에 전문가 분들께서 시장 예상을 할 때 사실 좀 하락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보면 뭐 존경을 넘어서 칭송받죠. 칭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앞으로 시장 상황이 상승을 한다라고 말하기가 좀 겁이 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댓글에 투기꾼 어쩌고 하면서 뭐 뻔뻔질 하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의 선택권을 좀 넓혀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의견을 좀 말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연초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가정적인 뭐 문제이기 때문에 육아 때문에 늦게 나온 게 사실인데 물론 상승한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뭐 매수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균형적인 시각에서 뭐 하락한다는 분들의 말도 들어보고 저같이 상승을 한다는 뭐 급등은 아니지만 완만한 상승을 한다는 말들 들어보고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튜브라는 이제 공간에 있어서 상승을 말하시는 분은 욕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락론자들은 명성은 얻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상승에 베팅을 하면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게 또 좀 더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좀 자제를 해주시고 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뭐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돈으로 어떻게 치환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출연을 위해서 아침 일찍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와주신 박지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선풀이 많이 달리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줬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힘을 내셔서 다음번에 또 한번 나와 주실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